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어제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미국 프로야구 정규리그 개막전이 열렸죠. 한국에서 열린 첫 메이저리그 경기였는데요. LA 다저스는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활약 속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프로야구도 시범 경기를 마치고 오는 토요일 정규 시즌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주목해볼 점은 무엇인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지하철이나 식당만 가도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는 아이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과도하게 디지털 미디어에 노출된다면 이 두뇌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 어떤 훈육법이 필요한지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오늘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요? 네, 오늘 오후 3시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외에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요. 이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앞서서 계속 요구를 했던 게 의대 증원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 업무 개시 명령을 폐지할 것, 그 다음으로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것,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었죠. 근데 이제 증원은 발표가 됐고 그러면 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설득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정부가 이번 달부터는 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 원씩 수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이걸 또 분만이나 응급 이런 다른 필수 의료 전공의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어제 2,000명 늘리기로 한 의대 입학 정원을 어디에 배분할지 발표했죠? 네, 비수도권이 1,639명, 또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경인 지역에 361명이 신규로 배정이 됐고요. 서울은 0명 나왔죠. 네. 수도권에서는 서울을 빼고 18%가 들어갔고 비수도권에 82%가 배정이 된 건데 80%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나왔고요. 그런데 이제 서울이 정말 단 한 명도 없어서 저 당혹스러운 분위기를 보이고 네. 있어요. 신청은 했거든요. 365명 신청했는데 0명이라고 적힌 걸 받아들게 된 거죠. 그래서 서울 지역 대학들은 정부가 신청하라고 해서 했고 구성원들 반발을 무릅쓰고 증원 신청을 밀어붙인 건데 좀 바보로 만들었다 이런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을 보면 충북 소재인 충북대가 49명에서 151명이 추가가 되면서 200명이 됐고요. 그 밖에도 경남 지역 경상국립대, 대전의 충남대, 대구 경북대 이곳들 모두가 기존에 두 자릿수였는데 결과적으로는 200명까지 규모가 됐습니다. 지금 전체 대학들을 보면 100에서 150명 수준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200명까지 늘어난 곳들을 보면 결국엔 이제 권역별로 거점이 될 의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도 집중적으로 확대를 했는데 50명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더 늘려서 적정 규모를 갖추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고요. 그래서 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가천대 같은 경우에 40명이었는데 130명이 됐고요. 강원대는 49명에서 132명이 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를 두고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예상대로 의사단체와 교원들은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대학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정원이 3배나 늘어난 울산대는 곧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의료 인프라 개선과 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고요. 동아대 측도 여기가 권역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원이 49명에 불과해서 그동안 전공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왔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좀 반색하는 모습인데
모습인데 그러니까 학교들은 일사불란하게 이제 앞으로 교육에 좀 차질이 없게 준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뭐 입장 발표를 자제하는 학교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갈등 상황을 고려해서 좀 말을 아끼는 정도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교수, 의사단체, 의대생들은 격분한 모습인데요. 예산도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학생 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현장이 붕괴할 것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가령 학생 수 50명 기준으로 교육 과정이 다 맞춰져 있는데 200명을 뽑게 되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고요. 강의실도 그렇지만 뭐 의대 특성상 연구 예산도 필요하고 실습용 시신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부족한 걸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도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그 발표가 나오면서 사실 증원은 어떻게 좀 다시 물을 수 없게 된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자 전국 의대 교수들은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태고요. 지금 그 의대생들이 이 발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부용 시신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북대 같은 경우에는 해부용 시신이 1년에 15구가 공급이 되는데 여기서 학생들에게 9구가 가고 나머지 6구는 전문의 레지던트 교육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좀 해보면 의대생 교육에 최소 10구에서 11구 시신이 필요하다고 적용을 해봤을 때 증원 규모에다가 그대로 넣어보면 학생이 4배 늘어나면 해부용 시신도 당장 40구가량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만큼 시신을 구하기는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요. 네. 또 정부가 긴축 재정을 펼치면서 교수진 연구비도 계속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대생 교육 이미 지금의 적은 인원에도 투입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학생들이 늘어나면 당장 교육의 질이 떨어질까 우려된다. 이런 것들이 의대생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는 무늬만 지역의대다라는 비판이에요. 그 비수도권 지역에서 뭐 늘린 거는 환영을 하겠지만 그 지역에서 대학 과정을 마치더라고 해도 이제 수련병원이 중요한데 이들 중에 상당수 사립대 의대가 이번에 증원을 한 사립대 의대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는 해 있지만 교육하고 실습은 수도권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대 의대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하고요. 성균관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하고 관동대가 국제성모병원, 한림대는 성심병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또다시 수도권 대형 병원으로 몰리게 되는 구조가 아니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그 비단 의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역이 모인 보건의료단체 연합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 문제고요. 또 지역인재 전형도 선발 비중 높이게끔 권고를 했지만 사실 그 의대생들이 졸업을 해서 그 지역에 계속 머물 수 있게끔 하는 제도는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늘어난 의대생을 지역에도 정착시킬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전공의 의대생과 의사단체가 대책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과대학 의전원 학생협회, 대한의사협회 이렇게 온라인 회의를 진행을 한 건데요. 이번 사태에서 의료계 대표하는 4개 단체가 함께 고민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고요. 이게 교수부터 개원이들, 전공의 의대생들까지 대표 집단이 모이게 된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되니까 저 의료계에서도 어떤 구심점의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협상을 위해서 결속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도피 출국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에 귀국했어요. 네, 출국 논란이 제기된 지 11일 만의 일인데요. 임시 귀국이고요. 주요국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잠깐 들어온 겁니다. 이종섭 대사는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고 본인에게 불거지는 그런 의혹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고요. 그러면서 호주 대사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에는 여당 내에서 사퇴해라 요구하는 거에는 선을 그은 거죠. 그리고 또 뭐 여러 정황상 그러면 이종섭 대사에게 어떤 잠깐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을 주기 위해서 예정에 없던 회의를 급조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민주당은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한 임명 철회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죠. 네, 그 인천공항으로 찾아갔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임명 철회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를 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장은 이 대사가 선거 앞두고 급히 귀국하면서 수습을 하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귀국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한 것부터가 잘못된 거라는 입장이고요. 특히 이 한국에 들어왔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젊은 장병의 죽음을 밝히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짚어내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 이종섭 대사를 둘러싸고 이게 당정 갈등으로도 비화가 되고 어떻게 뭐 귀국을 하게 해서 급히 수습하려고 할 만큼 이 사안이 여권 내에서도 걱정이 큰 사안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조치가 너무 늦어지면서 민심의 역풍이 우려된다 이렇게 제기를 했고요. 또 거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종섭 대사 스스로 결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거는 사실상 어떤 뭐 자진 사퇴를 거론을 한 거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또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도 사퇴를 촉구를 했는데 귀국 즉시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글을 올리기도 했고요. 지금은 계급장 떼고 수사를 받는 게 국민 눈높이고 억울할수록 당당해야 된다. 그래야 멍해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종섭 대사가 귀국을 함으로써 뭐 당정 갈등도 없고 뭐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지만 여당 내에서도 지금 사퇴 요구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그러니까 제일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이종섭 대사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언론 문의 뭐 전화도 되게 빗발쳤다고 하는데 공수처에서도 얘기한 게 자신들도 언론 보도로만 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도 그 나름의 조사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여기서 귀국을 갑자기 해버렸으니까 여권에서는 이제 그럼 빨리 소환 조사해라. 왔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이종섭 대사도 신속한 조사 요청하겠다고 했고 그러면 조사가 늦어질 경우에는 여권에서는 이거 수사 지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카드를 또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공수처 입장에서는 지금 압수물 분석도 안 됐고 하급자 조사도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섣불리 서둘렀다가는 조사는 조사대로 못하고 또 호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만 또 제공을 할 수가 있어서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또 문제로 나오는 게 공수처 지휘부가 지금 수시로 바뀌고 있거든요. 지금도 2달째 지휘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좀 안정성이 있겠느냐라는 거고 차기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명하게 됩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시모노세키 앞바다에서 우리나라 선적의 대형 화물선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네, 여기 탑승자가 11명이고요. 그중에 9명이 구조가 됐지만 8명이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사망자 중에는 한국인 1명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 11명 중에 한국인이 모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른 한국인 1명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 18일에 일본 효고현 히메지항을 출발해서 울산으로 가던 도중에 거친 날씨로 인해서 일본 해상보안부에 연락을 넣어요. 닻을 내리고 정박하겠다라고 연통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어제 오전 7시에는 배가 기울고 있다면서 구조를 요청을 했다가 결국에 뒤집힌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풍랑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기 해상이 지금 초속 10m 이상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 높이도 3.5m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구조 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외교부도 해수부, 해경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구조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고요. 선사 측에서도 직원을 일본에 급파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상속세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서 노동개혁 필요성도 강조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50일에 상공의 날 기념식에 참석을 해서 특별 강연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밝힌 건데요. 많은 기업이 1세대를 지나 2세대, 3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세를 신경 쓰느라 혁신은커녕 기업 밸류업이나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설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기업의 상속세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여러 기업들의 사례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는 삼성이 고 이건희 회장 타계할 때 오너 일가가 상속세가 12조 원대에 네. 달했던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상속세율 최대 50%까지 될 수 있는데 이게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데에 너무 이제 쓸데없이 소진을 한다라는 주장이 재계에서는 꾸준하게 제기가 되고 있죠.
윤 대통령은 독일과 비교를 했어요. 독일의 경우에는 상속세 최고 세율이 30%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50%보다 훨씬 낮다는 거죠. 그런데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100%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좀 세법 개정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동개혁도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주 52시간제 틀은 유지를 하되 유연화를 원하는 업종과 직종에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요. 또 임금 체계도 지금 연공 서열 중심에서 직무 성과급 쪽으로 전환을 해서 일한 만큼 보상이 돌아가게끔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줄여주겠다는 방침도 밝혔죠. 네, 정부가 계속해서 이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주환원을 확대할 경우 증가한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경감하겠다 밝혔습니다. 또 배당소득세 부담도 완화하겠다 덧붙였는데 그러니까 이 주주환원이라고 해서 그 방법으로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 매입하는 이런 방식이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배당을 늘리면 주주에게 배당금 돌아가는 돈이 많아질 거고 네. 자사주를 매입할 때는 그 시중에 유통하는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주주 가치를 끌어올리자라는 게 정부의 취지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배당 늘리면 기업 법인세 깎아주고 배당받는 주주가 내야 되는 소득세 부담도 낮춰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걸 또 확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또 금융투자소득세 줄인다고 했고 여기에다가 이번에 얘기가 나오는 게 배당소득세 법인세까지 낮추겠다는 건데 이럴 때마다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는 지적은 그거죠. 극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다. 이런 논란 이번에도 나왔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감세 정책을 펴면 당장의 주가를 올리고 당장 배당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하는 건 이게 또 종목별로 좀 증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국내 상장 기업들의 현금 자산 여력을 봤을 때도 감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시기도 있고요.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그 비슷하게 감세 추진을 했다가 3년 만에 일몰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특히나 감세 정책으로 이게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오를 수 있지만 이게 외국인이 팔고 나갈 경우에는 급락할 수 있다.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기업 밸류업 목표 자체는 좋겠지만 이게 방식이 배당, 자사주 소각이 중심이 된다면 그것이 과연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네, 이 후보자 등록 상황은 여러분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 시스템 홈페이지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곳에서 후보자들 재산, 병역, 전과, 학력, 납세 등의 선거 관련 정보를 4월 10일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집권 3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현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제 여야가 총력전에 나설 시점이죠.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우면서 150석 넘게 뭐 했느냐 이렇게 남은 기간 정부와 여당의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전망이고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 정권 심판론을 띄울 전망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죠. 국민의 미래가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재조정했는데요. 공천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비례 둘러싸고 파열음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일단 계파 갈등도 호남 인사 홀대론이 불거졌었는데 비례 순번 이번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호남 홀대론이 불거지니까 호남 사선 의원 출신인 조배숙 전 의원이 원래는 비례 추천 명단에 없었다가 이번에 13번을 받게 됐고요. 당직자 출신에 대해서도 배려가 없다는 비판을 고려해서 당직자 출신인 이다리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기존 23번에서 17번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가 임시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 사퇴하고 그랬지만 이로써 이게 수습되는 게 아니라 좀 대통령실 인식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셈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또 비례대표 둘러싼 파열음까지 커지면서 여당의 분위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의 공천 작업도 마무리됐는데 물갈이 폭이 컸던 모양이에요. 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지난 총선 당선자의 45%가 교체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친문계 86그룹 이런 비주류 의원 자리에 원외 친명계가
공천을 받은 결과고요. 이렇게 된 거는 사실 민주당이 그동안 이례적으로 의석수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현역 의원이 너무 많았고 또 비명 행사 논란을 밟고 친명계가 주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대장동 변호사들도 줄줄이 공천장을 받았거든요. 다만 이번에 총선 성적이 안 좋을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영향력에는 상당한 치명타가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먼저 경부고속도로 상황인데요. 서울 쪽입니다.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 6km가량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천 부근에서 화물차 단독 사고 있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안산 분기점에서 서평택까지 작업 중이고요. 팔곡 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밀립니다. 매송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채 서 있고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는 성남 방향으로 문학에서 서창 분기점까지 4km가량 정체고요. 안현 분기점에서 광명까지 밀립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은 금사 5터널 부근은 승용차 고장난 채 서 있고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한편 감곡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있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있었던 소식부터 살펴보죠.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MLB 서울 시리즈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오타니 쇼헤이의 활약으로 LA 다저스가 승리했어요. 네, 아마 전 세계 야구 팬들이 다 이 메이저리그가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 경기 다들 네.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역시 메이저리거 우리나라 최초 메이저리거이자 아시아 최다승 투수인 이 박찬호의 시구로 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경기 초반에는 샌디에고가 앞서 나갔습니다. 사실은 이제 젠더 보거체의 적시타를 앞세우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갔는데 이후에 다저스가 곧바로 4회 초에 동점을 만들었고요. 이후에도 샌디에고 다시 리드를 잡았습니다. 무사말루의 기회에서 캄푸사노의 병살타 때 마차도가 홈을 밟으면서 2대1로 리드를 다시 가져가기 성공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8회 초가 승부처였죠. 이 당시에 맥스먼 씨의 볼넷 출루 그리고 이어서 중전안타와 볼넷으로 말루 똑같이 무사말루 찬스를 잡았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에라난데스 희생플라이로 동점이 됐고 이후에 이 게빈 럭스의 타구가 크로네머스 샌디에고 일루수인 크로네머스의 글러브를 뚫고 지나갔어요. 글러브를 뚫을 정도로 굉장히 빠른 타구를 통해서 네. 결국 경기를 5대2로 가져오는 결정적인 안타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 오타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조금 걱정 어린 시선들이 있었는데 데뷔 전부터 5타수 2안타, 안타 2개를 때려내게 됐고 1타점에 도루까지 기록을 하고 또 이제 경기를 지켜보러 와주는 와이프 앞에서 또 세레모니를 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러블리한 모습까지도 네.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앞두고 10년간 7억 달러라는 전대미문의 계약도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기대가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좀 하나 아쉬웠던 건 올 시즌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고우석 선수가 이 개막 26일 로스터에서 제외돼서 네. 서울 시리즈에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고우석 선수가 시범 경기 때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리플 A, 더블 A로의 강등 가능성에 대해서 점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서울 시리즈니까 고우석 선수가 합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었는데 어제 구단이 발표한 개막 로스터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렐러 단장이 고우석 선수를 메이저리그보다 한 단계 낮은 트리플 A가 아닌 두 단계 낮은 더블 A로 이동을 지시를 했어요. 네. 이 부분이 고우석 선수가 실력이 안 돼서가 절대 아니고 트리플 A 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타자들의 타격 소위 말해서 지표가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리그에 있다 보면 고우석 선수가 오히려 더 슬럼프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 더블 A 리그에서 잘 준비하고 올라오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트리플 A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있거든요, 팀이.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사실 5차례 시범 경기에서 고우석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12.46,
굉장히 높은 좋지 않은 수치였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샌디에이고 마이크 쉴트 감독은 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사실 불펜에서 투구하는 것을 보면서 결정을 내렸고 고우석 선수는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될 것 같다. 아직은 당연히 빌드업이 끝나지 않은 거니까 개막하고 나면 또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또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내일도 경기가 있는데요. 서울에서 MLB 개막전이 열리고 또 이 경기에 우리나라 선수가 뛰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2연전 의미가 커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도 어제 타석에 들어서면서 볼넷도 걸러내고 그다음에 좋은 수비를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네. 내일의 선발 매치업 같은 경우는 LA 다저스에서는 또 하나의 일본인 특급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모토 선수가 선발로 출격을 합니다. 그리고 샌디에이고는 조 머스그로브 선수가 선발로 나오는데 역시나 오타니 선수가 어느 정도 활약을 하느냐에 모두가 관심이 쏠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오타니 선수를 둘러싼 악재가 하나 터졌죠. 이 오타니 선수의 통역사이자 또 오랜 친구인 미즈하라 이페이 씨가 이 오타니 선수의 쉽게 말해서 돈을 훔쳐서 네. 은행 계좌에서 최소한 60억 원 이상의 돈을 횡령해서 도박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해고 조치를 구단으로부터 당하게 됐고요. 이 미즈하라 씨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오타니의 통역 그 이상의 존재라고 볼 수 있는 게 지난 6년간의 미국 생활에서 계속 그림자처럼 같이 붙어 있었던 사이이기도 했고요. 24시간 함께하고 이번에 또 오타니 선수가 본인의 와이프를 처음으로 공개한 자리에는 이 미즈하라의 가족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본인의 가족 그 이상으로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타니 선수가 아무래도 심적으로 배신감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한 상황일 것 같아서 과연 이 부분이 경기력이 어떻게 좀 반영될지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내일도 경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2연전이 끝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범 경기를 끝내고 이번 주 개막을 앞두고 있는 우리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네. 일단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이라고는 하지만 두산 베어스가 시범 경기 전승을 기록하면서 이 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무패 우승을 차지를 했죠. 이번 시범 경기에서 8승 1무 무패 우승을 달성했는데 이 무패 우승 같은 게 시범 경기지만 95년도에 롯데 그리고 99년도에 한화에 이은 세 번째 기록입니다. 앞서 무패 우승을 달성했던 롯데와 한화는 그의 한국 시리즈의 진출을 모두 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두산 네. 팬들 지금 이 통계대로면 우리 최소한 한국 시리즈 가겠군 이렇게 또 기대를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두산 베어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시범 경기 1위가 또 여러 번 있었습니다. 6번째 기록이기도 한데 오비 시절까지 모두 포함을 하자면은 1980년, 83년 그리고 90년, 94년, 2000년, 2014년 그리고 올해까지 총 6차례의 1위가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2000년에는 또 이제 한국 시리즈에 진출을 했었기 때문에 네. 두산 팬들 이번 시즌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가 끝나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 시즌 향방에 대해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PD님은 올 시즌 5강 그리고 우승팀 어떻게 보고 계세요? 5강에 대한 그 전문가들의 전망이 비교적 조금 일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난해 우승팀인 LG 그리고 준우승팀인 KT가 양강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시범 경기 때 좋은 모습 보였던 두산과 한화 그리고 네. 이제 기아까지도 이제 이범호 감독이 새로 부임한 기아까지를 5강으로 불려오고 있는 상태고 네. 여기에 이제 김태형 감독이 새로 부임한 롯데 그리고 SSG 정도가 5강 싸움에 변수량이 되지 않을까 정도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예측이 얼마나 들어맞을지 그러니까요. 이번 시즌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말에 열리는 개막전 가운데서 PD님은 KBS에서 중계하는 이 하나 이글스와 LG 트윈스의 경기 제일 주목하고 계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물론 약간 기아 타이거즈에 대한 팬심을 담아서 기아 경기를 주목하고 싶지만 네. 야구 팬의 관점에서는 류현진 선수의 첫 등판이라는 점 네. 그리고 하필이면 이 상대가 디펜딩 챔피언인 LG라는 점 아마 10개 구단 팬 모두 본인의 응원팀을 제일 관심 있게 보겠지만 그 외의 시간에서는 이 류현진 선수의 경기가 그쵸. 열리는 잠실로 눈길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쇼트트랙 소식인데요. 최근 세계 쇼트트랙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팀 선수끼리 충돌이 있으면서 팀킬 논란이 불거졌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번 로테르담에서 열린 2024 ISU 쇼트트랙 세계 선수권 대회였는데 이 1000m 결승에서 이 박지원 선수와 황대현 선수가 서로 밀려 넘어지는 네.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입국 기자회견장에 보면은 왼팔에 붕대를 감고 목에 보호대를 찰 정도로 굉장히 좀 충격이 컸던 모습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충돌 상황이 이번 시즌에만 벌써 3번이었습니다.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는 1000m 결승 그리고 1500m 결승 두 번 모두 이 박지원 선수와 황대현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ISU 월드컵 1차 대회 1000m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황대현 선수가 뒤에서 박지원 선수를 강하게 밀면서 경고를 받고 실격 처리된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악몽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황대현 선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황대현 선수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명을 했어요. 그렇죠. 이제 이 본인은 기자회견에서 충돌 상황에 대해서는 경쟁하던 상황이었고 경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많은 상황이 나오고 변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칙 대상이 대한민국 선수라는 점에서 마음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절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 너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직접 그래서 그 박지원 선수에게 사과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리질 않았어요. 네. 이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계속 구설수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중국으로 귀화한 전 국가대표 이묘준 선수 사건도 좀 재조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 이묘준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팀에 있을 당시에 이 황대현 선수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거든요. 이 우여곡절 끝에 이묘준 선수 결국 중국으로 귀화를 해서 등록명이 이제 린샤오준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서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는 1500m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 황대현 선수나 박지원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 이묘준 선수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에 성공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 이묘준 선수 그리고 이제 중국에게 있어서는 희소식이 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네, 마지막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오늘 월드컵 2차 예선 태국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이 경기를 앞두고 이강인 선수가 다시 한번 공식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이로써 대표팀 내 갈등은 잘 봉합된 것 같으세요? 네, 이강인 선수가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일단은 손흥민 선수가 또 잘 이제 봉합을 해주는 모습도 있었는데 네. 그런데 저는 뭐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까지 막 큰 잘못을 했나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뭐 대국민 사과를 할 정도로 큰 뭐 국가적인 무리를 일으켰을까 어린 선수가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더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내일 경기가 있을 때 가장 좋은 그림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딱 하고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하고 두 선수가 동시에 찰칵 세레머니를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으면 하는 또 바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축구 선수들이니까요. 실력으로 네. 이제 보여주면 되죠. 네. 네, 오늘 경기력은 또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일단 역대 전적에서는 우리가 태국에게 크게 앞서고 있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태국 선수들이 이 손흥민 선수가 풀럼전에서 부진하기도 했고 이런 대표팀 내 이슈들, 네.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캡틴이 차나팁 송크라신 선수가 네. 최근에 한국 축구에서는 축구에서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승부를 거둘 수도 있고 승리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제 좀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물론 경기를 하기 전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좀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가장 이강인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이 많이 가지만 저는 이 주민규 선수의 합류 그리고 이 선수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는지도 관심이 네. 가는 게 프로 문턱에 진입할 때 연습생 신분으로 입단했다가 첫 시즌부터 K리그2에서 득점 2위 그리고 결국 이번에 첫 대표팀에 발탁이 됐는데 무려 33세 333일 만에 첫 대표팀 승선입니다. 정말로 네. 늦가기 오브 늦가기로 대표팀에 발탁한 만큼 저는 이 주민규 선수가 발탁된 이유가 황선홍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국내 스트라이커들 중에서 3년간 50골 이상 기록한 선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규 선수의 득점 행진에 대해서 황선홍 감독의 기대가 클 것이라고 봐서 주민규 선수에게도 득점을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포츠 핫이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여도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목요일 공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목공석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소아진료, 분만, 중증 응급수술과 같이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와 함께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을 중심으로 비급여를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필수 의료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체계를 정상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일을 하다 뭔가 잘못됐을 때 어떻게든 그 상황을 피해보려고 변명을 한다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기 급급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데요. 반면에 일을 하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모습은 오히려 책임감 있는 사람의 태도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말할 때 우리가 불찰이란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진작 의논을 드리지 않은 것이 제 불찰입니다. 너를 믿은 것이 내 불찰이었다. 이렇게 말입니다. 불찰은 조심해서 잘 살피지 않은 탓으로 생긴 잘못을 뜻하는데요. 불찰에서 찰은 살필 찰자를 쓰니까 불찰은 살피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말에 찰찰이 불찰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찰찰은 살필 찰자를 2번 반복해서 쓴 표현인데요. 지나치게 꼼꼼하고 자세함을 뜻합니다. 결국 찰찰이 불찰이다란 속담은 지나치게 살피고 지나치게 꼼꼼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것을 빗대고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낮부터 꽃샘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1도까지 떨어진 서울이 한낮에 11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 8도, 대전, 제주 12도, 광주, 부산 13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 공기질 대체로 깨끗하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릉도 독도는 오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과 부산, 울산엔 강한 너울이 밀려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포근해지면서 주말엔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다만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양은 중부 내륙과 제주도에 최대 4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가 되겠고요. 중부지방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의 풍랑특보는 낮 동안 해제가 되겠지만 오후까지 물결이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의 바람이 강해지고 대부분 해상의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오기 전까지 대기가 무척 건조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휴일에도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초반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0도입니다. 박다영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에 부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이 대사는 체류하는 동안 공수처와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의대 정원 배분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는 지역 인재 전형을 6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도 입학 정원에 맞춰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후보 등록과 함께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0 총선 총력전에 나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5번 연속 동결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요국의 통화정책 차별화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하며 긴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통을 9일 앞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의 기본 요금이 3,2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우선 개통되는 수서동탄 구간의 요금은 4,450원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 1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 랑 안영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공연을 가져오셨을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거 소개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공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 알려진 작품이고 공연에 크게 관심 없으신 분들한테는 전혀 처음 들은 것 같은 그런 낯선 작품입니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작품인데 들어보셨어요? 저는 공연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넥스트 노멀 제목만 들어서는 어떤 공연일지 감이 확 오진 않는데요. 네, 제목 좀 어렵죠. 네, 저도 이거 뭔 뜻인지 정확히 설명드리기도 좀 어려운데 공연 내용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제목이 좀 어려운 만큼 어려운 게 원래 좀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공연 성과를 갖고 있는 작품인데 일단 외국 공연이니까 브로드웨이에서 있었던 성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8년에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이 되고요. 2009년에 브로드웨이에 입성을 했고 그 해에 가장 유명한 이제 공연 시상식 토니상 여기서 11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고 3개 부문을 석권한 그런 작품입니다. 토니상은 들어봤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토니상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미국 상입니다. 미국 공연상인데 그 연극 뮤지컬 중에서는 좀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상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쪽에는 뭐 에미상, 뭐 영화 오스카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연극 뮤지컬 쪽에서는 이 토니상이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유명한 상인데 반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라이선스 공연들은 보통 다 토니상을 수상했거나 아니면 토니상 후보에 올랐거나 하는 작품들이거든요. 잘 되고 좋으니까는 외국에 그러겠죠. 팔리고 그러니까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부끄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한 부분은 또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이 넥스트 투 노멀이라는 작품이 퓰리처상을 받은 뮤지컬 작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한 작품이라는 게 좀 포인트고요. 이 시상식이 100년이 넘은 시상식이고 뭐 저널리즘 예술 분야에서 인정을
받았던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대단한 작품인데요. 네. 근데 화려한 명성에 비해서는 국내에선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연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많이 알려졌는데 생각보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올라간 공연은 아니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해요. 저야 그 인연이 좀 많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초연된 게 2011년이었는데 벌써 10년이 넘었고 네. 초연 당시에 배우가 이제 남경주 씨나 박할린 씨 이런 분들이 캐스팅 되셨었어요. 근데 박할린 씨가 이 KBS 출신의 그 남자의 자격 여기 나와서 네. 인지도가 한참 쌓이셨던 때에 출연하셨으니까 그때는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작품 내용이 어렵다, 무겁다 이렇게 좀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음악이 락이 기반이거든요. 라이브 밴드가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뮤지컬 하면은 막 오케스트라 밴드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락이 기반이다 보니까는 조금 당시에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2024년의 어떤 문화적 시선으로 좀 바라보자면 이 작품이 갖고 있는 소재가 가족, 인간에 대한 깊은 고찰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음악도 락이 기반인 게 지금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좀 낯선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반드시 보셔야 되는 작품이라고 제 명예를 걸고 아니 그냥 자신 있게 네. 명예까지는 걸 게 거의 없고요.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져요. 예. 제가 방금 자연스럽게 두 가지 이 작품의 매력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 소재예요. 가족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은 음악인데 뮤지컬 작품 소개하는데 이제 음악만큼 확실한 게 없거든요. 어디서 그렇죠. 이제 이 작품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줄거리 소개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음악을 두 곡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시간이 짧은데 음악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제 설명보다. 네. 한 곡 먼저 들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이 극 중에 아들로 나오는 게이브라는 역할이 부르는 넘버 난 살아있어라는 넘버거든요. 별 내용 설명 듣지 마시고 한번 음악부터 들어보시고 제가 공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듣고 오시죠. 난 너의 꿈 두려움 모두 원하는 건 다 돼줄게 어서 와 가까이 나는 기억 그 이상 나눠둔 안개 나는 미스테리 알잖아 이리 와 날 봐도 절대 알 수 없지 그저 영혼인지 피와 살인지 하지만 난 이렇게 살아있어 난 당신 눈 뒤에 공포를 파먹지 당신이 원해야 난 더 가까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렇게 나는 불길 난 불꽃 나는 파괴 난 소멸도용만 아파봐 괜찮아 나는 꿈 당신 소원 가장 끔찍한 너의 악몽 넌 못 가 내 거야 난 네 그림자 못 벗어나 난 널 너무 잘 아는 낯선 얼굴 나를 봐 난 이렇게 살아있어 난 진실 알려줄게 기회만 줘봐 난 너의 그림자 아주 가까이 살아있어 살아있어 이렇게 너의 등 위에 있고 싶어 그냥 포기해 숨어봐도 소용없어 멀리 못 가 너의 절망이 날 잡아줄 테니까 워우, 워우.
뮤지컬 넥스트 노멀 가운데서 난 살아있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어봤습니다. 음악이 정말 매력적이네요. 예. 현장에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 그래도 공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일단 현장에서 들으면 네. 노래를 저렇게까지 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예매 고민하시는 분들 제 얘기 좀 이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제목이 넥스트 투 노멀 이거 말하기도 어렵고 뜻도 모르겠고 이런 작품인데 제 얘기만 듣고 좀 이게 나한테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넥스트 투 노멀은 어떤 가족의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독히도 평범해지고 싶어하는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캐릭터 설명부터 제가 좀 간단히 드려볼게요. 엄마 다이애나라는 사람이 이제 엄마인데요.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아까 박할린 씨, 지금은 최정원 씨가 하는 역할인데 16년 전에 아픔 때문에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상태의 엄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모든 면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면에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아빠 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부한테는 나탈리라는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아픈 엄마로부터 약간 소외감 같은 걸 느끼고 있어요. 엄마한테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고 네. 약간 중2병이라고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이렇게 반항기가 좀 있는. 네. 네, 그리고 이 엄마의 이제 이런 치료를 돕기 위한 정신과 의사도 나오고 이런 캐릭터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엄마의 아픈 과거의 상처가 과연 16년 전에 그 아픈 상처가 무엇이었느냐, 이게 이 작품의 핵심이고 포인트인데 네. 그 상처는 공연이 시작한 뒤에 얼마 되지 않은 시간부터 살짝 공연을 보면서 느껴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공연 내용을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공연이 시작되면은 일상적인 가족의 모습이 보여요. 그 아들을 이제 살뜰히 대하고 있는 엄마의 모습도 보이고 이 아들은 약간 뭔가 반항기가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엄마를 애잔하게 계속 보살피고 있는 아빠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간 불만이 있어 보이는 딸의 모습이 보이고. 근데 이 가족들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공연 보다 보면 묘하게 느껴지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선 처리거든요. 엄마는 아들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아들과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다른 가족들은 이 아들한테 눈길을 전혀 주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큰 비밀이 있는데 스포일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한 20초 정도만 볼륨을 좀 줄여주십시오. 네, 지금부터 줄여주세요. 네, 셋 세고 시작할게요. 3, 2, 1. 네, 줄이셨다고 믿고. 사실 이 아들은 16년 전에 세상을 떠난 존재예요. 네. 근데 엄마의 눈에만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극 중에서.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음악, 그 아들 게이브라는 역할이 불렀던 난 살아있어.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아들이 난 살아있다고 계속 울부짖는 노래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다시 이제 음악을 들어보시면 이거 다시 보기 유튜브 되죠. 그럼요. 예, 다시 보기 하시면 조회수 때문에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이렇게 들어보시면 이 음악의 가사나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이 가족이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엄마의 아픔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공연입니다. 공연 분위기가 너무 무거운 건 아닌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답변부터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게 소재는 무거운데 이 무거운 소재를 아주 그냥 무겁게 그냥 어둡게만 풀지 않았고요. 방금 음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음악도 락이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왜 그 유럽의 과거에 멋진 저택에 이런 이야기 공감 좀 덜 되잖아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 우리 가까운 곳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여서 네. 훨씬 공감도 되고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작품 그 좀 의미를 말씀드리면 아픔을 겪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범함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공연이다. 그래서 제목이 넥스트 투 노멀이에요. 평범한 그 바로 옆 뭐 이런 이제 의미죠. 제목이 이해가 가네요. 네, 저도 제목만 보면 그냥 있어 보이려고 만든 영어 제목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극 중에 있는 엄마 다이애나가 이런 얘기를 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살아 있어야지만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넥스트 투 노멀 이 등장인물들의 얘기를 뭐 아픔을 막 억지로 사람들한테 막 공감을 가게 막 심파처럼 푼다거나 이런 느낌이 없어서 네. 훨씬 더 이 작품이 매력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작품입니다. 네. 대표님도 공연 직접 보셨을 거잖아요. 네.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저는 이 공연에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보는 사람이라 네. 푹 빠져서 보는데 현장 분위기 아주 솔직하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긍정적인 쪽은 이 작품을 이미 좋아하게 된 상태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관람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의 어떤 이야기들 하나하나에 모든 부분에 반응하면서 울었다가 또 엄마가 정신과 의사한테 치료받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장면 또 되게 웃겨요. 막 웃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이 작품에 있는 비밀 같은 걸 알게 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던 또 큰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네. 이런 장면 보면 또 오열하시고 그런데 이제 한쪽 편에서 이 공연을 그냥 예매처에서 순위가 좀 높아서 예매하시고 내용 전혀 모르고 오신 분들 이분들은 이 작품에 대해서 이 비밀을 끝까지 알아채리지 못하시고 퇴장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야, 난 모르겠다. 난 뮤지컬이랑 안 맞는 거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고개를 남들이 어깨를 들썩일 때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송 들으시면서 살짝 요 정도 내용, 요 정도 정보를 알고 가셔서 보시면 훨씬 더 드라마에 푹 빠져서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예. 네. 그럼 노래를 한 곡 더 또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네. 어떤 노래예요? 제가 이 작품에 큰 매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두 번째가 음악이에요. 이 토니상 그 제가 세 개 부분 섞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네. 하나가 이 음악 부분이거든요. 이 음악이 정말 탁월해요. 그 밴드 음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들으셨겠지만 네. 이 넘버가 라이브로 연주가 되는데 왜 뮤지컬하면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오케스트라 분들이 연주하시는 것만 많이 보셨을 텐데 무대 위에서 직접 이제 이 밴드가 연주하는 거를 듣고 있으면 음악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연은 되게 무거운 소재인데 음악이 락으로 좀 전달이 되니까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들려서 네. 그래서 이 음악 하나 더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네. 네, 뮤지컬 넥스트 투 노멀 가운데서 제발 그만과 이 약속이라는 제목의 넘버 들으시면서 코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이죠. 목공서 지금까지 랑안영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그만 넌 왜 그리 둔해 늘 똑같아 항상 세월은 변하는데 이제 끝내 왜 포기를 못해 이제 날 좀 버려 넌 할 만큼 한 거야 내 안에 뭔가가 죽었어 넌 그걸 왜 몰라 제발 끝내 버티고 싸워도 늘 상처만 남아 이 지랄 같은 날들 이제 떠나 다 이해해줄게 자 여기서 끝내 뭘 할 사람 없어 갈 길을 갔다고 할 거야 서로를 위해서 영원한 한 소년의 약속 말했지 모든 시련 이겨낼 거야 내 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너를 향한 진심의 약속 맘속에 남은 의문 하나 떠날까 함께 영원히 남을 수 있을까 세월 흘러도 모든 고난 사랑으로 이겨내겠다던 그 약속 날 마주던 찬란히 타오르던 그 소년 세상 가장 밝은 별처럼 별들 뒤로 사라진 소녀 누가 내 사랑 전해주오 언제나 한결같던 그 소녀 기억도 안 나 이제 기억도 안 나 뭘 한 건지 다 잊은 남자 기억하는 건 그 약속뿐 영원한 한 남자의 약속 후회는 안 해 너도 그럴 일 없어 끝까지 지켜나갈 그날의 약속 기쁘게 돌아볼 그날 위해 절대 잊지는 마 그 소년과 소녀 그 약속 난 매일매일 되새길 거야 너만을 위한 그 약속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 ADHD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 노출이 ADHD 증상 발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이유로 이 문자로 미디어 노출에 관한 질문들이 많이 왔어요. 요즘 부모님들 뭐 이와 관련해서 고민도 많고 또 아이들과 이걸로 인해서 갈등도 많죠. 네, 좀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일상에서 미디어를 떼어놓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더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미디어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네. 정확하게 어떻게 안 좋은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성인만 해도 사실 유튜브나 쇼츠 같은 콘텐츠 보다 보면은 홀린 듯이 막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에게는 또 얼마나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짧은 영상이 점점 길이가 짧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맞아요. 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된 뇌를 팝콘 브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팝콘이 굉장히 높은 열에서 타닥타닥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자극에만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지는 뇌.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짧은 영상, 자극적인 영상에 만성적으로 노출이 돼서 일상적인 자극에는 흥미를 못 느끼는 이런 것들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 아이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위험성이 노출이 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 쏟아지는 미디어 콘텐츠 속에서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요.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단 ADHD 얘기를 하면서 만 2세 이하에겐 미디어 노출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시기 미디어에 노출되면 구체적으로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대략 저희가 만 6세까지를 뇌에 기초공사를 하는 시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네. 두뇌는 계속해서 자라긴 하지만 만 6세까지는 굉장히 기울기가 가파르게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거든요. 그중에서도 만 2, 3세까지는 이제 성인의 뇌에 거의 7, 80%까지 태어나서 7, 네. 80% 성장을 하는 굉장히 양적으로 발달을 많이 하는 시기여서 이때는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질적으로 좋은 자극 경험이라는 것은 오감을 활용하는 뭐 촉감, 미각, 후각 이런 모든 감각적인 경험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쌍방향의 라이브 작용 네. 상대방과 얘기를 하는 거 부모님과 얘기를 하는 이런 자극 몸을 움직이는 운동 감각 이런 전반적인 모든 감각을 활용하는 이런 자극이 필요한데 이제 미디어는 시청각적인 자극이 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일방향적인 또 자극이어가지고 두뇌의 특정 부위 시각과 청각적인 부분만 굉장히 고강도의 자극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본 아이들을 보면은 입을 벌린 채 이렇게 홀린 듯이 이제 네. 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게 집중이 된다기보다는 그 시청각적인 두뇌 말고 다른 두뇌의 부위는 오히려 저각성, 그러니까 비활성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뇌가 활발히 자라는 시기에 질적으로 좋지 못한 자극을 계속 주게 돼서 통합적인 뇌 발달에는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두뇌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긴데요. 두뇌 발달은 그럼 몇 세까지 이루어져요? 두뇌 발달은 사실 이제 초기 청년기까지 계속 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도 두뇌는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6세까지가 그 성장의 폭이 가장 크고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 가장 그 뇌의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뉴런이라는 게 있고 그 뉴런이 서로 연결해서 만드는 연결망이 시냅스 그리고 그 시냅스들이 연결되는 게 신경회로인데 이 신경회로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두뇌가 성숙하고 활발해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뇌들은 계속해서 발달을 하는데 만 6세까지의 기본적인 양적인 발달을 토대로 그 다음에 질적인 형성
그다음에 질적으로 효율적인 뇌 이런 식으로 이제 발달을 하기 때문에 만 6세까지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가 사실 그 이후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럼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두뇌가 잘 발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ADHD 외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우리 두뇌는 기본적으로 뭐 학습, 정서, 그다음에 자기 조절, 충동성 조절, 그다음에 사회성, 운동 능력 이런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뭐 한두 번 미디어에 노출이 됐다고 해서 두뇌 발달에 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만성적으로 혹은 심각하게 미디어에 이제 오랜 장기간 노출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려움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미디어 자극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즉각적인 만족감, 보상을 주기 때문에 일상적인 자극들, 그냥 일상생활이나 뭐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뭐 바람이 부는 거 이런 것들에는 무감각해지고 흥미를 못 느끼게 될 가능성이 이제 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디어로도 사실 학습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로 보는 학습이나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즉각적이죠.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 굉장히 또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A면 B네, B면 C구나 하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통합적인 사고에는 별로 도움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거 진짜 내 걸로 만들고 머리 안에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이런 체계적인 사고라든지 이제 그 문맥의 뜻을 이해하는 문해력, 사고 능력 이런 것들 발달에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요즘 문해력이 또 그렇게 이슈잖아요. 맞아요. 앞서 짚어주셨던 그 중요한 시기가 이미 지났고 만약에 우리 아이는 이미 미디어 노출이 꽤 된 상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뒤늦게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이게 뭐 만 6세, 만 2세가 중요한 시기지만 사실 늦은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만 2세, 3세에 미디어 노출을 제한하는 게 미디어에 유해한 그런 자극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제 반대로는 또 한편으로는 그 만 2, 3세 때는 신체 활동을 하는 시간, 그다음에 충분한 숙면 시간도 유지가 돼야 되고 또 살아있는 사람과 양육자들과 의사소통하는 시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이유에서도 미디어 시간을 이제 줄이고 제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를 나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보여줬다. 그런데 다른 활동들은 충분히 했다. 그러면 사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좀 나는 그런 줄 모르고 하루 종일 TV를 켜놨다든지 만성적으로 미디어를 노출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아이들의 두뇌는 성인보다 훨씬 가소성이 크다. 그래서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이제 유연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미디어 시간을 좀 줄이면서 다른 아이가 좋아할 만한 자극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같이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디어 시간을 이제 줄이시면 되는 거죠. 뭐 미디어 노출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는 부모들도 사실 다 알아요. 근데 식당에서 아이와 밥을 먹거나 내지는 또 비행기 안에서는 이게 안 틀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장거리 이동하는 기차, 비행기 안에서 미디어는 뭐 사실 효자템이죠. 저도 이제 가끔 꼭 필요할 때는 이 패드를 활용해서 패드 안에 있는 뭐 놀이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영상을 보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미디어 노출을 사실은 좀 더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행이 이제 예약이 돼 있다, 뭐 계획이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주에는 미디어 노출을 좀 더 줄인다든지 그런 시간에 또 이제 다른 바깥 활동을 좀 더 많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매일 뭐 기차를 타거나 매일 비행기를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순간에 뭐 이따금씩 보여주는 미디어가 두뇌 발달에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당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주변에 방해가 되니까 사실은 주변 사람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미디어를 보여주고 조용하게 만드는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습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보여줄 때까지 시끄럽게 한다든지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보여달라고. 네네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식당 같은 경우에는 밥 나오기 전까지는 밖에서 놀다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장난감 같은 조그만 거 가지고 가서 밥 기다리는 시간에는 그걸 갖고 놀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왕 볼 거 하나라도 배울 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 미디어 교육 콘텐츠들 보여주기도 하시던데 네. 그래도 이건 좀 유익하지 않나요?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네, 죄책감을 조금 줄이는 그런 효과는 있죠. 근데 네. 사실 이제 굉장히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꼭 학습용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림이나 뭐 만화 뭐 이런 걸로도 아이들이 배울 게 많습니다. 뭐 모양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기 때문에 꼭 학습용 콘텐츠를 꼭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또 큰 아이들 조금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요즘에는 미디어 이용해서 학습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미디어 학습만으로는 진짜 공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미디어 학습은 약간 떠먹여주는 학습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이제 떠먹여주기 때문에 당장에 뭔가 관심을 끌거나 초기 입문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내 걸로 진짜 만들려면 우리 대뇌 피지를 이용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거 이제 글자로 써보기도 하면서 이제 두뇌의 여러 분야를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걸 진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디어 학습은 초기 단계밖에는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좀 큰 아이들도 저는 미디어 학습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다 공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디어 학습 같은 경우는 그냥 공부시키는 것보다는 애가 어쨌든 잘 앉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좀 편하거든요. 아유, 그렇죠. 들이밀게 되는데 네, 네. 그게 또 마냥 좋은 건 아니군요. 네, 초반에는 활용해 볼 수 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어떤 내용의 영상을 추천하세요? 네, 저는 특히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미디어 선택할 때 3가지 정도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이 발달 수준. 아무리 뭐 좋은 뭐 영상이다 해도 우리 아이 발달 수준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이제 시간,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뭐 만 3세, 4세다. 그러면 한 번에 뭐 20분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 1시간 이상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게 좋고요. 또 아이의 발달 수준, 아이가 어릴수록 조금 단순한 그림체 그리고 너무 화려한 영상보다는 조금 이제 2차원적인 그런 그림책을 영상으로 옮겨둔 것 같은 그런 영상을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미디어 내용을 고르는 건데 이제 이것도 어린 아이일수록 좀 일상과 연관시킬 수 있는 내용. 뭐 이제 굉장히 영화들을 대상으로 만든 콘텐츠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가족 이야기 아니면 유치원 이야기 아니면 뭐 소풍 가는 이야기 이런 것들 본인이 겪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상과 연결도 될 수 있고 또 일상 속에서도 미디어를 아이가 떠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번째는 미디어를 보여주시고 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은 미디어의 일방향적인 자극이라는 좀 단점을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미디어를 볼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입장에서 시청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좀 능동적인 시청자가 돼가지고 뭐 미디어 안에서 이렇게 뭐 누르면서 게임을 하는 어린아이들 블록 쌓기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새는 코딩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같이 종이접기를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율동을 따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역할놀이로 해가지고 일상과 연관을 시켜주시면 그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육아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아이가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 통제하에 있으니까 괜찮지만 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게 휴대폰이 애들이 생기고 나면은 이것 때문에 또 부모와 갈등 겪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훈육하는 게 좋을까요? 이건 정말 나이에 따라서 다 이제 변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본은 사실 미디어의 통제권은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미디어 통제권이라는 것은 어떤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이제 미디어 사용을 어디서 하느냐, 몇 시간 하느냐 이런 것들 다 포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뭐 TV로만 미디어를 본다. 엄마 핸드폰으로는 안 된다. 뭐 패드로는 안 된다.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뭐 미디어는 뭐 거실에서만 본다.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뭐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발달 수준에 따라서 그 아이가 필요한 미디어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 규칙이 변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수록 청소년기가 될수록 당연히 청소년의 얘기를 더 많이 규칙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이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 원칙을 따라갈 수 있게 다 같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아이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같이 가정 내 미디어 원칙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도 중요한 거네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네. 부모는 계속 핸드폰에 손에 들고 있으면서 아이한테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 어렵죠. 네. 미디어가 우리 아이 두뇌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 고민 갖고 계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박세영 선생님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박학기의 비타민. 박학기의 비타민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문자 많이 왔는데요. 7321님, 만 6세 이후부터는 핸드폰을 갖고 놀아도 될까요? 7세 아들이 폰을 들여다보고 만지길 좋아하는데요. 아이에겐 또 언제쯤 폰을 사주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는 가능하면 폰은 가능한 한 늦게 사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들이 6살인데 저희 아들은 제 핸드폰에선 유튜브가 안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핸드폰을 언제 사준다고 딱 정해진 것은 없지만 네. 핸드폰이 생기는 순간 그걸로 인해서 또 갈등, 그리고 제한해야 될 것들, 아이를 통제해야 될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의 삶이 단순해도 되는 순간까지는 저는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가끔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친구들 다 있는데 뭐 핸드폰이 없으니까 얘가 소통하기가 어렵다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핸드폰만으로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그런 이유로 뭐 핸드폰을 꼭 미리 사주실 필요는 없어요. 네. 저희 아이도 제 핸드폰에서 유튜브가 없는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보는 걸 봤어요. 그 귀신같이 보고 또 안 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선생님한테 배웁니다. 자,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편성관계로 오늘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